오늘 아침 코스피 상황을 보니까요. 코스피는 약간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반전했고 코스닥 역시 하락세, 소폭 하락하는 그 정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꺼냈냐? 문을 열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각각 기준금리를 인상 그리고 동결을 했는데요. 이게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말에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8월 초에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준금리 결정에 전 세계의 시선이 조금 더 많이 쏠렸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본 경제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이창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일본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 일본과 미국은 B컷, 이른바 B컷을 단행을 했고 일본은 동결을 결정을 했는데 두 나라의 이 금리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지난 19일 미국의 연준이 정책금리를 한꺼번에 0.5% 내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0일에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7월에 금리를 0.25% 올렸는데 이번에는 동결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동안에 엔달러 환율이 140엔 넘어서서 근 30년 만에 150엔, 160엔 이렇게 돌파하는 그러니까 예. 슈퍼엔저 상황을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만 이 슈퍼엔저 상황이 바로 이 미국하고 일본의 금리 차이에서 발생을 했던 거고요. 이제는 다들 잘 아시지만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전 세계 주식이나 그렇죠. 채권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그동안 이제 발생했던 건데 지금 이제 미국이 추세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가고 또 반대로 일본은 추세적인 금리 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연준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히 일본은행 BOJ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은행이 동결을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 7월에 금리 인상했을 때랑 지금이랑 그렇게까지 경제 상황이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지금은 동결을 한 거고 그렇게 치면은 앞으로도 인상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월 달에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을 때부터 지금 9월 달 동결까지 한 6개월 동안 일본은행의 스탠스 변화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예. 3월 달에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 완화에서 금융 긴축으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 이제 마이너스 금리는 철폐했습니다만 국채 매입을 매달 6조엔씩 지속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계속 했던 거죠. 이 당시 이제 일본은행이 3단계에 걸쳐서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첫 번째 단계가 금리 정상화이고요. 이게 이제 계획대로라면 원래는 2025년 상반기 정도에 추가 금리 인상할 계획이었거든요.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밸런스 시트 정상화라고 해서 2025년 하반기부터 장기 국채 매입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국채 보유 축소하고 이런 과정 밟아가려고 원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양적 완화를 끝내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ETF 오프 밸런싱이라고 해서 그동안 이제 일본은행이 주식 ETF 이런 거 많이 사들였는데 이걸 이제 외부 수탁 기관으로 이전하는 거 요걸 이제 2026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계를 다 끝내면 아마 한 2027년 말 정도 되면 금융정책 정상화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는데 지난 3월에 마이너스 금리 철폐했지만 이제 매달 6조엔씩 장기국채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는 양적 완화를 계속 하겠다는 시그널로 비춰진 거죠. 그런데 경기 회복을 일본의 경기 회복에 자신을 가졌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신중하게 금융정책 정상화의 프로세스를 지금 밟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3월달 BOJ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는 걸 봐도 거기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처럼 긴축 전환이 아니고 양적 완화 계속 하겠다고 설명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시장에 돈은 풀겠다. 예. 그렇죠. 시장에서 볼 때는 일본은행이 이 슈퍼엔저를 방어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엔저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월달하고 6월달 두 번의 금융정책 결정회의가 있었는데 이때도
이 시장에서는 아마 일본은행이 뭔가 슈퍼엔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했는데 발표된 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4월 회의 이후, 6월 회의 이후에 둘 다 160엔, 달러당 환율이 160엔 돌파하면서 재무성이 이제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었죠. 각각 9.8조 엔, 뭐 5.5조 엔 이렇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이 시장에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한 게 7월 31일 날, 그러니까 7월 달 회의였고요. 이때 이제 금리 인상 0.25% 하면서 밸런스 시트 축소 계획을 밝혔어요, 이때. 그러니까 현재 6조 엔씩 매달 사들이고 있는데 8월부터 줄여나가서 2026년 1분기까지 되면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요걸 밝히니까 이제 시장에서 외환시장,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요동을 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좀 안정화된 국면으로 접어들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9월 달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를 0.5% 인하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축소되고 그렇죠. 엔화가 강세 기조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동결했다고 해서 이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이런 거를 제로로 만든 건 아니라는 뜻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일본은행이 사실 경기가 일본이 완전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그 금리 인상을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금융정책 정상화 프로세스를 좀 앞당긴 거거든요. 이 슈퍼엔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의 경기 지표가 꽤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실질임금 같은 경우도 2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2, 4분기에 경제 성장률도 0.7% 상승했는데 소비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임금 인상한 게 지금 이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은행 내에서는 이제 그 위원들이 9명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매파, 비둘기파 입장이 갈리는데 매파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미국 경기가 계속 연착륙 상태에서 일본이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렇게 정착이 되면 연말에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이 아니더라도 내년 초쯤에는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은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 경제 지표들이 꽤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요. 수출 쪽에서는 또 약간 부진한 지표도 나오나 봐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뭐 확인해 보니까 8월 달에 무역 수지 적자가 뭐 한 7천억 엔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수출액 자체는 늘었습니다. 5.6% 늘었는데 엔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수입액도 같이 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건데 사실은 2022년부터 이 엔저 기조가 계속되면서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거의 한 10여 년간 일본은 무역 수지 적자가 거의 고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본은 사실 물건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외 생산 거점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 지금 33년째 세계 1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적자여도 경상 수지는 항상 그 흑자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이제 소득 수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산업 구조, 국제 수지 구조를 보면 뭐 수출이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일본 경제 어떤 치명타를 입힐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다소 부진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전반적인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뭐 보도 나온 거 이런 걸 보면은 일본이 지표상으로는 경제가 좋아지는 게 보이지만 개인들의 삶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명목임금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춘투의 임금 인상률도 5.1%, 뭐 3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올랐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임금이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그게 27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이 됐어요. 전환이 되고 7월 달도 계속해서 플러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연초에
춘투에서 그 역대급 임금 인상의 효과가 이제서야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하반기 연말까지 가면 갈수록 뭐 일본 국민들의 어떤 생활 뭐라 그럴까 이 형편은 조금씩 나아지는 쪽으로.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달러당 환율이 160엔을 넘다가 지금 143엔, 4엔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엔의 가치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적으로 수입 물가도 좀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생활 수준도 예.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 임금이 플러스라는 거는 물가보다 임금이 더 올랐다는 거고 수입 그렇죠. 물가가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죠. 예, 네네.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은 도매 물가 떨어지고 소비자 물가까지 연결이 될 테니까 상황이 좀 더 네네.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네네. 그 금리가 제로에서 이제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런 금리가 그 소비자들 일반 시민들에게는 소비를 줄인다거나 이런 쪽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보다는 정부부채가 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서 가계들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기업들이 굉장히 싼 이자로 돈을 많이 빌려서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장기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일본 경제를 억누를 수 있는,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임금이 올라서 뭐 소득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와 또 금리가 올라서 부채 부담이 늘어나는 속도, 이 늘어나는 것과 이게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이 큰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엔저 현상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의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런 것들 엔저 현상 약간 이 끝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제?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행은 지난 3월부터 금리 정상화 프로세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슈퍼엔저 때문에 의도치 않게 계획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경기 지표나 여러 상황들이 일본 경제 내지는 일본은행 입장에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미국이 금리나 기조에 들어서면서 일본은행은 시간적 여유를 좀 갖게 됐고요. 또 이제 미국 연준이 이제 이번에 공개한 점도표를 보면 내년 올 연말 내년에도 몇 차례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일 간의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는 방향, 즉 엔고 기조가 자리를 잡을 걸로 생각돼서 뭐 미 대선이나 중동 정세 같은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어찌 됐든 슈퍼엔저 시대는 확실하게 막을 내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대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효과가 많이 갈릴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거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사실 뭐 일본에서는 지금 모시토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모시토라요? 모시토라가 뭐냐면 모시가 일본어로 이제 만약에라는 뜻이에요. 토라가 트럼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많은 공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정책이 연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뭐 유불리를 떠나서 누가 되든지 상관없도록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리스크 분산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되든 일본 경제에 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경제 구조도 많이 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외부 말고 일본 내부적인 변수도 있잖아요. 지금 총재 선거가 좀 있으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자민당 내에서 진행되는 선거라고는 하지만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 일본 경제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3강 체제라고 하죠. 지금 간사장이었던 이시바 시게루, 그다음에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그다음에 펑쿨색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 이렇게 지금 3명이 아마 이제 3강 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이 중에 한 명이 아마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중에서 이시바 시게루하고 고이즈미 신지로의 경제 정책은 사실 기시다 현 정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이제 보수 우위인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인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행 금리 인상에 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에는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될 경우에는 뭐 일본은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일본의 이 재정 정책의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화가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트럼프 같은 분인가요? 아무튼 이런 네네. 변화가 뭐 굉장히 이제 스트롱 뭐 우먼이지만 스트롱 우먼이죠. 이분도 약간 구구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끝으로 요거 하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쪽에 삐삐를 통한 테러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상표가 확인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우리 제품 아니다 부인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게 일본에서도 뉴스가 돼서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뭐 일본 기업 아이콤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제조했던 ICB-82라는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이게 정식 라이센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리점, 공인된 대리점에서 공급된 것도 아니라서 아마도 이게 거의 위조품일 거다라고 이제 현지에서 지금 회사 공식 사이트에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이제 위조품으로 대충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그 이스라엘의 뭐 정보기관이라든지 이쪽에서 개입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님과 함께 일본의 금리 그리고 일본 전반의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